올라갈 거예요. 오랜만에 로트마트 강의를 왔는데요. 이 얘기는 뭐 이미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주요 5개 국어는 마음껏 통역이 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깔고 여행을 하고 있고, 이어폰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끼워주면은 내 이야기가 그 상대방의 언어로 들리는 그 정도로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여행자들 사이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2015년경에 컴퓨터, 즉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100% 이해하는 게 끝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5개 국어가 자유롭게 통번역이 되잖아요. 이거를 구글에서 몇 개로 늘리고 있을까요? 500개. 500개의 언어를 연구 중이에요. 현재 구글에서 번역 서비스가 되는 게 50개가 넘어요.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 인공지능의 그 특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뭐 보충 설명하면은 뭐 1시간 그냥 끝나는 건데, 일부에서는 인공지능의 그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인간에 대한 오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진화생물학자가 쓴 책인데,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오해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오해예요.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앞으로 전염병이 돌 때 한번 느껴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예전에 메르스 잠깐 돌았을 때 겁먹고 난리 났었죠. 굉장히 나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지진 같은 거 났을 때 한번 보세요.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폭풍. 피할 데가 없어. 지진은 무너지는 건물만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규모의 피할 수 있는 어떤 지하 벙커라든가 엄청나게 안전한 건물이 아니면 피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당해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닷물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태풍의 강도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일본 서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할 때 거기에 있는 바닷물의 온도가 만약에 떨어지지 않으면 태풍의 강도가 필리핀에서 있었던 강도 그대로 한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뭐 태풍 매미 뭐 이런 거에 거의 2~3배 정도. 이런 아파트조차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아파트 창문 이 전체 깨지는 막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럼 그거 다 복구해야 되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모든 창문들까지도 어쩌면은 강력한 태풍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듣고 예전보다 세다. 그럼 테이프를 발라놔야 돼요. 테이프를. 깨지더라도 유리 파편이라도 튀지 않게.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게 그렇게 어떤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홍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10년 만에 홍수, 20년 만에 홍수, 100년 만에 홍수, 200년 만에 홍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기가 태양 흑점을 봐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냐면요. 백두산만 해도 백두산의 폭파 주기가 900년에서 1000년 정도 돼요. 백두산도 폭발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진의 주기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과학이에요. 뭐냐면 텍토니스 운동이라고 판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마그마가 올라와서 대륙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마그마가 대륙을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각 대륙에 따라서 1년에 2cm 이동하는 데가 있고 5cm 이동하는 데가 있고 4cm 이동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대륙이 몇 cm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지진의 주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정한 에너지가 그 땅에 그 압력이 쌓이게 되면 그게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략 50년 주기, 100년 주기로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지진이. 150년 주기인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0년이 하기 때문에 예측을 못할 뿐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어떤 우리나라가 지금 백두산도 천년 화산 폭발 주기가 됐고요. 경주 쪽에도 천년에 한 번 오는 지진 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천년에 한 번 올까요, 우리나라는? 지표가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가 4cm, 5cm씩 움직이면은 50년, 60년 만에 지진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비를 하겠죠. 그죠? 자주 왔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표가 조금씩 움직이니까 대비를 안 해. 왜? 몇백 년 만에 한 번, 천년에 한 번씩 오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진이 나면은요, 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느냐?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가난한 집은 예를 들어서 철골이라든가 철근이 들어간 집에서 살질 않거든요. 조금 들어간 데서 산다거나 그래서 무너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처럼. 자,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롯데마트지만 최근에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롯데마트에 딱 10배를 주는 강의를 많이 했어요. 금액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공짜로 이렇게 마트 문화센터에서 들을 수 있는 데서 제가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생활에 여유가 있고 늘 도서관에 다니고 책을 늘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엄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와요. 최근에 제가 반포의 서원초등학교에서 강의 의뢰가 들어왔어요. 반포 아시죠? 반포. 그 강남 교육의 뭐 1, 2번지에 해당하는. 거기서 그 학부모 동아리에 독서 동아리가 있는데, 학부모 동아리. 독서 동아리한테 설문조사를 했대. 어떤 강사를 모시면 좋겠냐. 제 이름이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일수록 먼저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래를 대비하는 정보조차도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데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 이런 마트 문화센터 말고 도서관에 자주 간다거나 뭐 그런 어떤 포럼, 세미나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인공지능에 관심이 되게 많고 자기 자식들 교육에 있어서 그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보자고요. 인공지능의 특성은 뭐냐면 일단 인간의 두뇌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드는 데다가 인간의 두뇌 안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고성능 두뇌가,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 머리 크기에서 1000배, 10,000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컴퓨터는 1000배, 10,000배가 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런데 그 1000배, 10,000배로 발달한 인공지능이 와이파이로 다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휴대폰 앱이라는 게 뭐냐면 이 휴대폰 내에 미래에는 제가 그랬죠? 500개 국어에서 아마 3,000개 정도의 언어권이 자유롭게 통번역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3,000개 언어의 단어가 우리 휴대폰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는 이제 웨어러블이 되겠죠. 뭐 그것이 안경일지 또는 뭐 손목시계일지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중앙에 인공지능 장치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게 블루투스 같은 걸로 이어폰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어폰을 뭐 가지고 다니든 아니면 상대가 있든 간에 없으면 내가 이어폰을 껴주면 되는 거고, 있으면 그냥 다가간 순간 그 인공지능이 내가 주로 쓰는 언어하고 상대방이 주로 쓰는 언어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언어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완벽하게 정복됐을 때의 문제는 뭐냐?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로 무엇을 말할 것인 거에 대한 그 주제를 선정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그러는 거예요. 컨텐츠 그러는 거예요. 컨텐츠, 스토리텔링, 디자인. 왜 디자인이냐?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게 되면 무한 경쟁을 하게 되고 아주 사소한 요소에 의해서 어떤 기업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옷 살 때랑 좀 비슷한데 여러분 가성비란 말 들어봤죠?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이게 무한대로 싸져요. 뭔가를 제조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싸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가 싸움이었어요. 원재료를 얼마나 싸게 가져와서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미래로 가게 되면은 원재료의 공급과 그것을 곳곳에서 자유롭게 제조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 3D 프린터가 그런 시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대략 그 단가의 전쟁이 아니라 가성비이긴 한데 그 가성비의 영역이 원재료를 구입하고 마진을 얼마 남기느냐에서 전부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대부분 디자인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감성의 세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 기업의 경쟁력이. 지금 중소기업 정도는 가성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미래에는 그 가성비의 한계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성비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대규모로 싸고 좋은 물건들이 물량 공세가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버티지 못하게 돼요. 그때 버틸 수 있는 이 힘은 탁월한 기술력 또는 탁월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콘텐츠, 스토리텔링. 미래 핵심 역량이 세 가지가 나온 거죠. 디자인, 콘텐츠, 스토리텔링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가 바뀌게 되냐면은 경쟁 방식이 좀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누가 그쵸? 공장에서 내가 너한테 전기세만 줄 테니까 평생 나를 위해서 일해줄래? 하면 누가 일하겠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공장에서 모터가 돌아가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전기세만 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모터가 막 돌아가. 이게 이제 그 장치를 싸게 샀죠.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발전해 와서 그런 모터라든가 이런 기계 장치들이 가격이 싸졌죠. 싸졌고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그런데 중간에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그렇게 전기세만 주고도 자동차를 옮겨주던 애들이 전기세만 줄 테니까 복잡한 수학 문제를 좀 풀어줄래? 알았어요, 풀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전기세만 줄 테니까 저기 환자가 들어왔는데 너가 저 환자의 병을 진단한 다음에 전혀 실수 없이 꼭 수술을 맞춰야 돼, 네가. 알았지? 하지만 난 너한테 전기세밖에 못 줘. 알았어요, 그거 내가 할게요. 이런 존재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모터만 돌아가는 게 이제 두뇌가 돌아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인공지능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야, 그래도 4년제 대학을 가야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냥 웬만한 취업을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시대죠. 야, 너 서울대 의대 가도 불안해. 서울대 의대를 합격한 다음에 미생물학을 부전공을 한 다음에 미국에 가서 재료공학을 석사학위를 받고 온 다음에 저기 유럽에 가서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아.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선진국의 상류층 자녀들은 학위가 5개쯤 됩니다. 기본이. 왜 걔네들이 학위를 5개를 따면서 그렇게 풍부하게 공부를 할까요? 그래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자인과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능력에 있어서의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는 해줘야. 그럼 디자인과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능력, 기술적인 스토리텔링 능력이 기술적인 콘텐츠, 그러니까 콘텐츠에는 사실 특허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도 콘텐츠예요. 말로 보면. 아이디어거든요.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대부분의 인공지능 로봇이 뭐냐면은 값싸게 미래에는 전기세가 나가지도 않아요. 무한동력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태양열로 다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은 능력이 공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공짜화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어마어마한 능력.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은 과거에 한 사람이 5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여기서 오세요, 저기서 오세요, 연봉을 얼마 드릴까 이랬어요. 근데 그 500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할 텐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죠. 핵심적으로. 그게 우리는 지금 30대, 40대, 50대는 그것을 과도기적으로 느끼지만 우리 자녀들은 뭐냐면은 그걸 기본으로 느끼고 살게 돼요. 아무도 나를 안 써주는구나. 백수가 나의 운명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아이들한테 자 일단은 여기는 뭐냐면은 일단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위 5개 이상 대략 들어가는 투입 10억에서 15억 학비만 또는 이 상류층은 누가 들어가느냐 완벽한 또라이가 올라가요. 미친놈 아웃라이어라고 좀 어떤 임계점을 넘은 애들 몰입가들이죠. 덕후 요즘 말로 오타쿠 이런 애들이 인공지능이 범접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사실 이거 돈을 자기 자녀한테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애가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계층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 계층은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인공지능이 차지하게 돼요. AI가 거의 모든 일들을 하게 된다고요. 지금 노인 요양사, 라면 끓여주는 사람, 호텔 서빙, 편의점 다 AI가 지금 침입해 있어요. 침투해서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AI가 심리 상담도 더 잘해. 사람보다. 해봤어요. 실험해봤습니다. 어떻게 실험했는 줄 알아요? 커튼을 치고 서로 문자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나올 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만큼 심리치료를 받았고 위로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인공지능한테 점수를 더 많이 줘. 내가 저 사람이랑 대화할 때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풀렸다. 어쩜 저렇게 나를 정확하게 아느냐. 그 허라는 영화의 핵심이 뭐예요? 아니 이놈의 인공지능이 여자 목소리로 나오는데 나를 너무 잘 알아주는 거야.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인공지능의 핵심은 뭐예요? 인공지능 하나가 수백만 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인공지능 여자랑 사랑에 빠진 게 자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 감성적인 능력이 가격이 제로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인공지능식. 무슨 얘기냐? 가르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돈만 날린다 이거.
돈만 달래. 여러분 수시입학제도가 들어온 다음에 수시입학제도의 실상을 보니까 예전에 정시입학을 할 때는요. 정시입학을 할 때는 상위권 대학을 중산층 이하의 학생들이 합격률이 높았어요. 정시 때는. 왜냐하면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문제라는 것은 그 부모의 정신이 정신적인 역량, 어떤 정신적인 풍부함이 없더라도 그 부모가 얘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높은 점수를 올릴 수가 있었는데, 자, 자소서를 잘 쓰고 면접을 잘 보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소서를 잘 쓰고 면접을 잘 본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덜 때부터 그 집안의 엄마와 아빠와 가정부가 나누는 대화 자체가 철학자가 나오고 과학자가 나오고 정치평론이 나오는 분위기에서 자란 애들이 자라는 거예요. 자소서하고 면접. 그리고 그 부모가 아주 평등하게 그 자녀를 바라보고 너는 네 알아서 네 갈 길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완벽하게 그 잠재의식 속에 갖춰진 부모 밑에서나 그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중산층 이하의 부모들은 왜 완벽하게 자기 자녀의 인생을 인정해주지 못할까요? 아직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거든, 인생이. 자기 인생이 불안해. 그래서 내 자식이 더 성공했으면 좋겠는 거야. 바로 그 내 자식이 나보다는 더 성공해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바람인데 그게 모든 걸 망치는 거예요. 그게 식탁에서 평등한 대화를 뺏어가 버리고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전부 뺏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토론이라든가 면접에서는 꽝이에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율적인 생각이 이미 자기 부모에 의해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조금 남은 정시에 매달려야 되는데 세상은 정시로 점수를 많이 받은 애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 시대인 거죠. 왜? 암기하는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정답을 맞추는 능력은. 정답을 맞추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자, 지금 상황이 이런데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냐, 이거죠. 굉장한 사고력과 창의력과 또는 어떤 영감이 필요한, 인간의 영감이라는 것은 예술적인 마음 같은 건데 완벽한 자유 속에서 나와요. 완벽한 자유와 처절한 트레이닝이 결합할 때 나옵니다. 공부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정신은 굉장히 자유로워야 돼요. 그게 만났을 때 자소서와 면접에 강한 애가 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어떤 명문대를 가는 트렌드하고 지금 명문대를 가는 그 조건 자체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틀대로 자식을 가르치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문대의 조건으로 자식을 가르치면은 걔가 컸을 때는 명문대를 못 가죠. 왜? 조건이 더 많이 바뀌어 있을 테니까. 유행이 지나버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학부모로서. 위험한 투자. 근데 위험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인공지능이 능력과 감정이 공짜가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본전을 못 뽑습니다.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자, AI가 있어요. AI의 위에 설 수 있는 사람과 AI의 관리를 받는 계급으로 나눠집니다. 미래에. 중산층은 AI가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중산층이 된다는 얘기는 기존의 중산층 정도가 될 수 있는 생산 수단을
인공지능 로봇이 다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인공지능 로봇을 누가 사죠? 돈 많은 사람들이 사겠죠. 그래서 기득권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본의 힘은 역시 자본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자본의 힘은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져요. 자본이라는 것을 하나의 추상적인 인격체로 봤을 때 상당히 냉정합니다. 자본.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의 그 개발비하고 그 인공지능 로봇의 유지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지비보다 사람을 고용하는 게 더 싸잖아요. 그럼 사람을 고용합니다. 언제까지만? 그 수지타산이 이제 인공지능 로봇을 사서 쓰는 게 더 싸겠는데 그 순간까지만 사람을 그 순간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금상분리, 정경분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정치와 경제가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으면 인간은 엄청나게 비참하게 살게 돼요. 자본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게 돈의 논리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분리해서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집단과 국가가 자본과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거하고 정치는 뭐예요? 정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엄마 국민들을 잘 먹여 살리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경제는 뭐예요?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경제는 자본은. 그래서 그냥 지금은 돈을 버는 것과 인간의 행복이 일치했던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 70년, 80년, 90년 초까지예요. 자본에 대한 욕망이 우리 행복과 잠깐 일치했던 시기, 교차했던 시기. 지금은 자본과 인간의 행복이 교차할 수 없어요. 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인공지능 시대예요. 즉,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 내가 우리 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걸 바꾸라는 얘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생각을 버리고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로 바꿔야 돼. 패러다임.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논리가 있죠. 너 이왕 군대 왔잖아. 너 학생이잖아. 엄마 똥마지게 밖에서 일하는데 너의 본분은 학생이잖아.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이 논리 아니에요. 너 피할 수 없잖아. 공부하는 거. 너 돈 버는 거 피할 수 없잖아. 너 부모한테 유산 받았어? 너 매달 생활비 어떡할 거야? 너 피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직장 나와. 최저임금 이것만 줄 테니까 그냥 일해. 이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논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앞으로.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서울대 3명 보냈다는 이 가수 이적 엄마가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서 갔다 왔을 때 반드시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 질문 아세요? 저는 그 엄마의 강력한 힘이 그거였다고 봐요. 오늘은 뭐가 재밌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계속 물어봐 엄마가. 오늘은 뭐가 재밌었어? 이런 얘기죠. 오늘은 뭘 즐겼어? 이런 얘기거든요. 자, 오늘은 뭐가 재밌었어? 오늘은 뭘 즐겼어? 라는 말을 매일매일 자녀한테 한다고 칩시다. 그런 자녀의 두뇌는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말이에요. 재밌는 거야. 즐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뭘 배웠어? 이거를 초등학교 때까지 매일매일 한다고 칩시다. 오늘 뭘 배웠어? 인생은 배우는 거야. 배우는 거야. 그래서 명문대 나와도 공부를 더 하겠대. 그런 애들 있죠.
공부 더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그 친구가 뭐 노벨상을 타는 것도 아니야. 최근에 그 최천석인가 그 노자 강의하는 사람이 공부 그만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공부 좀 그만해라. 공부라는 미로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근데 앞으로는 공부라는 미로에 빠져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 인공지능이 공부를 더 잘한다니까 인간보다. 훨씬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잘한다니까요. 거의 한 1조 배 정도 잘해요. 1조 배. 두세 배가 아니라 1조 배. 그 정도로 효율이 뛰어나요. AI, 인간의 두뇌를 본따서 만들었지만 AI의 효율성이라는 거죠. 인간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도 없고 인간끼리 네트워크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막 수많은 토론을 해야만이 지식이 결집되잖아요. 그런 행동이 토론이고 정치죠. 그래서 토론이 사라지면 인간은 자본의 논리한테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자본은 AI를 가지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모든 걸 순식간에 분석하거든요. 슈퍼컴퓨터를 주식 투자에 끌어들였던 선진국의 모 금융회사가 지난 8년간 컴퓨터한테 투자를 맡겼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1초에 한 10번 정도 매매를 했거든요. 초단타 매매라고 해요. 1초에 10번 주식을 사고 팔아요. 똑딱. 순식간에 판단을 하니까. 근데 지금 최근 뉴스 보니까 1초에 100건인가? 또 더 늘어났어, 10배가. 1초에 100건을 주식 거래를 해. 그래서 그 8년 동안 그 슈퍼컴퓨터가 손실을 딱 한 번 입었는데 손실 비용이 30원인가 300원인가. 모든 투자가 다 이익만 보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문어나 쥐나 동물들이 투자하는 거랑 성적이 비슷해요. 실제 최고의 펀드 매니저와 문어하고 쥐하고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별로 차이가 안 나. 투자 성공률이. 찍는 거야. 찍는 거야. 왜 찍죠? 왜 찍을 수밖에 없죠? 자, 자기는 굉장히 분석을 많이 했어. 근데 왜 찍는 거밖에 안 되죠? 전 세계 모든 변수를 인간이 어떻게 하냐고요. 작은 변수에 의해서 경제가 흔들리는 시대인데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있고 어디서 지진이 터질지도 계산을 해야 되고 태풍이 어디서 불지도 계산해야 되고 어떤 CEO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려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 어떤 회사의 CEO하고 이사가 무슨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죽을 것이고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인공지능이 그걸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병원 기록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누가 언제 아플지까지 다 알아요. 인간은 인공지능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왜 질피로 가야 되느냐. 자, 유태인 엄마가 그 학교 갔다 왔을 때마다 자녀한테 묻는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뭘 질문했니? 이거. 자, 그럼 몇 가지가 나오죠? 한국인 엄마, 오늘 뭐 배웠니? 유태인 엄마, 오늘 뭘 질문했니? 이적 엄마, 오늘 뭐가 재밌었니? 아시겠죠? 세 번째가 아니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뭔가를 즐기지 않으면 거기서 고수가 절대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영감이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길 확률이 없어요. 자, 인간의 두뇌를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뭐냐면 자, 그렇게 인공지능이 모든 중산층의 생산수단을 뺏어가는 시대가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인간이 있냐 이거죠. 이 가능성은 어디서 오냐는 거죠. 이 가능성은 어디서 올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두뇌 속에는 양자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는 양자 컴퓨팅을 하더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슈퍼컴퓨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고 만들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를. 그리고 그게 이제 인간의 두뇌로 접근해 오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인공지능은 어떤 한계가 있느냐면은 아직은 양자 컴퓨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양자 컴퓨터 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할 것인가 그런 논의가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100년 후에는. 10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100년 동안은 그래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지 못할 거예요. 인간의 두뇌는 그거보다 원래 더 뛰어나니까. 원래. 타고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영감이라든가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이세돌이 절대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신의 한 수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신의 한 수는. 그것은 인간 두뇌가 양자 컴퓨팅을 하기 때문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느끼는 능력이거든요. 다양한 차원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미래를 보는 미래 예지력이기도 하고 어떤 미래 지능을 갖다 쓰는 능력이기도 하고 더 간단하게는 신의 능력을 갖다 쓰는 능력이 바로 양자 컴퓨팅이고 그래서 묘수를 신의 한 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저건 도저히 인간의 수가 아니다라는 거지. 신만이 낼 수 있는 수를 어떻게 인간이 썼느냐 이거야. 그것을 신의 한 수라고 부르는 것이고 문화예술계에서는 그것을 영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 저 행위는 저 사람의 두뇌 속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거지. 밖에서 바람처럼 들어왔다 이거야. 인스파이어 했다는 거지. 누군가가 힌트를 빗등을 했다 이거죠. 신이. 그게 영감이에요. 미래는 영감과 신의 한 수가 있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인간으로 가는 기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 단계. 그 인간이 되는, 덕후가 되는 기본 단계가 뭐냐? 자기 걸 즐기지 못하니까 절대 못 간다. 그래서 완전히 핵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것이죠. 절대 피줄러 가지 말고 즐기로 가라. 우리 애가 즐기지 않는 것은 피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런 게 있어요. 바람직하게 즐기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게 참 고민이거든요. 휴대폰 게임과 컴퓨터 게임이 바람직하게 즐기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강의를 듣다. 그럼 첫째, 이런 거예요. 휴대폰과 컴퓨터 게임에 빠진 자녀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부모가 즐기는 게 없다는 것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 부모가 취미가 없는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즐기는 게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애들. 왜 즐긴다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엄마를 본 적이 없어. 즐긴다는 것에 좀 일찍 중독이 됐어야 했는데 밖에서 그것이 운동이 됐든 예술이 됐든 간에 자기 부모한테 그걸 봤어야 되는데 즐기는 본능은 내가 지금 점점 켜져가고 있는데 애들이 즐기는 본능은 켜져가고 있는데 자기 부모가 즐기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빠지게 되는 게 전적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엄마부터 예체능 시간이 있는 꿈꾸는 여고생이 되라. 엄마부터. 이게 그래서 제가 1번으로 꼽은 겁니다. 제 책에서.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보고 배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이 보고 배워야지 즐길 수 없으면 피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게 각인될 거 아니에요, 온몸에. 근데 자기 부모는 힘들게 일을 해.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 부모 세대는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시대예요.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정도를 무지막지하게 즐겨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왕 그 직장을 벗어날 수 없다면 자기가 그 직장의 회장이고 사장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즐거워야 돼, 그냥 그 일하는 게. 근데 딜레마에 빠져 있죠.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을 해도 알아주지를 않는, 지금까지 그런 구조니까. 왜? 위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 시키고 조금 주는 게 그게 자본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또다시 어떤 인문학적인, 삶에 대한 인문학적인 수련이 필요한데, 즐길 수 없으면 피하는 이런 아이를 키우려면 그 부모가 굉장한 봉사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봉사하러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는 거는 돈 벌려고 다니는 게 아닌 거야. 그 회사에 봉사하러 가는 거야. 근데 월급을 조금 주네? 되게 감사한데. 나 돈 받을 생각 없었는데 왜 월급을 주는 거야 도대체. 나 이 일을 그냥 즐길 뿐인데. 근데 그게 곳곳에서 무슨 일이든 간에 지금 현재 부모가 봉사정신이 없잖아요. 그럼 자녀는 즐길 수 없는 애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저는 어떤 인간의 심리와 행동과 그 행동을 모방하는 그 흐름의 아주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세대별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30대, 40대, 50대는 즐길 수 없어요. 즐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사회가.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삶을 완벽하게 봉사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 조금 즐거워요. 박봉을 받아도 조금 즐거워. 실제로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면 더 좋아요. 부모가 애들 데리고. 그럼 부모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자녀가 본다는 건 뭐죠? 우리 부모는 일을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돈 벌려고 하는 부모가 아니야.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자본이 지금 제가 아까 정치하고 자본이 완벽하게 분리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시대가 올지 모르겠는데 당분간 안 오겠지만 그 전에 공부와 자본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그 전에. 자, 공부와 성공이 분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부터 우선 공부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부터. 제가 우리 딸한테 항상 하는 말, 넌 요즘에 뭐가 즐겁냐? 그러니까 이제 자주 못 만나요, 저는. 딸.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처럼은 못해요. 오늘 뭐가 즐거워서 전 매일매일 딸을 못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끔 만나고 문자로 주고받는데, 그 예전에도 뭐 항상 그랬지만 전 무조건 놀아주는 쪽으로만 했는데 요즘에 뭐가 즐겁냐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지금 중학생인데. 그리고 이제 제 아들한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들은 아직 어려요. 그렇게 해야만이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배신, 공부의 배신, 최근에 배신 시리즈가 아주 유행하거든요. 행복의 배신, 무슨 뭐 경제의 배신, 이제 앞으로 투자의 배신 이런 거 나올 거예요. 투자해도 돈을 못 벌어 이제. 그런 책 나올 겁니다. 누군가가 쓰겠지. 이런 거예요. 다시 이제
저거 하나만 얘기하고 지금 다른 얘기는 제 유튜브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 빨간 삼각형이 인공지능을 지배하거나 활용하는 계급이에요. 그리고 이 노란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공교육에서 배출하고자 했던 인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육에서 배출하고자 했던 인재상의 대부분을 2035년경부터 인공지능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 전까지는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남아 있죠. 그죠?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행복한 거죠. 미래는 인공지능이 할 일을 지금은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고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작은 삼각형 말고 나머지는 다 인공지능의 관리하에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보다 못한 삶을 사는, 인공지능 로봇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못한다는 게 뭐 전반적으로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 같았으면 판검사도 할 수 있고 의사도 할 수 있고 뭐 기업을 만들어서 대기업 총수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미래에는 청소부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능력과 감성이 가격이 제로화가 된다 이거예요. 이성적 능력과 감성의 능력이. 지금 학자들은 감성의 능력만큼은 그래도 인간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감성까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요. 지금 다양한 인공지능과 인간의 교류하는 실험을 봤을 때 포함될 가능성이